저는 여기 보현산 천문대에서 거의 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문대 이야기를 좀 하고 또 더불어서 전체 사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겨울 보현산 천문대 모습인데요. 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저희들이 출퇴근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가끔 여기 뭐 눈썰매도 한 번씩 타고 또 이불은 지금 차가 못 올라가서 삽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설경이 멋있죠. 그래서 풍경 사진도 좀 많이 찍으러 다니고, 겨울이 되면 또 다른 즐거움을 좀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현산 천문대는 사실 전국에 있는 거의 뭐 100개 넘는 산을 일일이 답사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날씨, 제일 좋은 장소라고 택해서 온 곳인데, 이렇게 날씨가, 음, 한겨울에 뭐 맑은 날이 거의 뭐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뭐 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보현산 천문대의 그 밤 풍경을 몇 장 보겠습니다. 우리 서쪽 하늘로 지금 별들이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온 자리가 지금 지고 있고요. 옆에 플레이아데스도 지고 있고 시리우스도 지고 있고 우리 1.8m 망원경이 있는 도움입니다. 이 1.8m 망원경 꼭대기가 살짝 보이죠? 앞에 가리고 있는 건 방풍막입니다. 이게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찍은 거고요. 자, 이게 동쪽으로 해서 북쪽 하늘을 본 건데, 북쪽 하늘에 있는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오른쪽에 있는 북두칠성이 지금 떠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 반대쪽에는 이제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밤새도록 찍으면 거의 한 12시간 찍을 수 있는데요. 12시간을 찍으면 이렇게 멋있는 일주운동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여기 밝은 게 북극성이고요. 북극성이 딱 절반 움직인 게 보이죠. 그래서 거의 뭐 12시간을 노출한 그런 일주운동 사진입니다. 여름에는 은하수가 이제 멋있죠. 은하수가 이렇게 떠올라오는데 사실 보현산 천문대 주변에 포항이고요. 이쪽이 포항이고 이쪽이 영천이고 대구가 이 위에 이쪽 뒤넘에 대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대구 불빛이 이만큼 올라오고 영천 불빛이 이 정도 올라오고 포항이 이만큼 올라오죠. 그래서 영천이 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구나 포항보다는 훨씬 어둡다는 걸 알 수 있고 은하수가 그 위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밝다 보니까 은하수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뭐 이 정도가 뭐 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이 살짝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 때문에 하늘도 약간 밝아지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30년 전 제 모습인데요. 많이 젊죠? 예, 우리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겨울에 여기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는 보현산 천문대에 전체 사진 전문가로 입사를 했습니다. 천문학에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시절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필름을 쓰던 시절이고, 그 필름을 쓰던 시절에는 이걸 얼마나 잘 안정되게 우리가 현상 인화를 하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입사 당시에 전체적인 전문가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보현산 천문대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천문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체 사진이나 여러 가지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제가 많이 찍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만원권 뒤에 들어가는 우리 1.8m 망원경 사진이죠. 제 사진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전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소행성도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소행성에 이름을 한 11개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원권 뒤에 있는 사진이 예, 여기 전 박사님 사진인지 아무도 몰랐네요. 이번 예. 기회를 통해서 전 국민한테 알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이게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죠? 아직까지도 만원권에 우리 1.8m 망원경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알리는 것도 뭐 좋겠죠. 사실 망원권 뒤에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 천문학, 과학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배경 하늘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혼천이라고 해서 시계, 정밀한 시각을 우리가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도 한권 썼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풍경 사진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사진전도 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은 사실 사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학문입니다. 그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진이 가장 큰 본질이 사실 기록이고요. 천문학은 또 이게 이런 기록적인 이런 본질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 결과를 사진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발명되면서부터 천문학이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하면서부터 천문학은 훨씬 큰 그런 어쩌보면 혁명적인 그런 발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사진이라는 도구를 어쩌보면 가장 잘 이용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독특하게도 이런 천체 사진가라고 하는 이런 분야까지도 생겼고요. 천문학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사진에 관련된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다 배웠는데 지금도 저절로 배우죠. 저절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하면은 포토그래피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 이름을 붙인 사람도 천문학자입니다. 윌리엄 허셀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뜻은 빛으로 그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빛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이런 의미의 그런 이름을 붙였고요. 이 사진은 사실은 종이나 유리 같은 이런 바탕 위에 우리가 빛에 반응을 하는 감광 유제를 발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상이 재현되도록 하는 게 이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간 매체로 쓰는 게 이제 필름이나 건판입니다. 그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우리 1.8m 망원경에서 쓰는 건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A/10 크기입니다. 요 정도 크기의 사진을 우리가 1.8m 망원경으로 찍을 수가 있고, 실제로 사진만 전문으로 하는 슈미트 카메라인 게 있는데요. 예, 그걸로 찍은 전체 사진에 쓰는 건판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14인치. 굉장하죠. 이런 것들로 찍는데 다 유리입니다. 아주 질 좋은 유리고요. 어쩌보면 아마추어들이 망원경 같은 거 만들 때 그 부경으로 쓰는 조그마한 평판 유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걸 잘라가지고 그 평판 유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광 유제를 이런 유리나 종이에 발라가지고 필름이나 이런 데 발라서 쓰는 게 이 필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천문학은 이 중간 매체를 아주 잘 활용하는 거죠. 이 건판에 발라져 있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예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화를 하고 난 마지막 종이에 프린트된 걸 이야기하는데, 천문학에서는 그 전에 단계에 있는 필름이나 이런 건판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한테 보여줄 때는 이제 인화를 해야 되죠. 멋있게 인화를 해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인화지에 재현된 상이고요. 돌이든 벽이든 어디든 감광 유제만 바르면은 우리가 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프린터로 출력을 하죠. 프린터 출력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모니터에 나타난 이런 영상까지도 이 사진으로 쳐야 하는지, 이게 이제 좀 고민이죠. 그래서 요즘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마지막에 인화를 해봐야 그 사진이 잘 찍혔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천문학은 사실 그런 단계까지 갈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해도 되겠죠. 그 초창기 사진은 어떤 부분 정밀하게 재현을 하고 기록을 하는 이런 것만으로도 아주 놀라움을 주는 그런 대상인데요. 시각적으로 어찌 보면 처음에 사진이 나왔을 때는 그 시각적으로 우리가 사라져야 하는 이런 대상을 굳이 이렇게 잡아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림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사진보다 더 잘 그릴 자신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인상파 화가처럼 아주 사진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데도 이 사진이 기여를 하게 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고유의 영역으로서 또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사진이 거꾸로 이제 그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지금은 가고 있죠. 천문학을 보면은 1609년에 갈릴레오가 이 천체망원경을 이제 개발하고 그 후에 약 한 200년 정도는 기록할 매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걸 스케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천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사람의 눈은 이 성운과 같이 이렇게 퍼져 있는 가스 구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색을 이렇게 우리가 감지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문학 연구하는데 밝기 변화가 생기는 이게 변하는 것 같긴 하구나 하지만 그게 얼마나 변하는지 아주 정밀하게 얻어내는 건 어려운 그런 단계였는데 이 필름이 이제 사진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눈을 대신하게 되고 이 사진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빛을 계속 누적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눈은 빛을 받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이건 계속 모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 눈보다 훨씬 어두운 그런 천체를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있게.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필름 시대의 사진 하면은 이제 카메라를 보면은 아날로그 카메라, 이런 리플렉스니, 이한 리플렉스니 이런 말들을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레인지 파인더, 또 135mm, 120mm 뭐 이런 필름, 그리고 소형, 중형, 대형 분류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보통 DSLR 하면은 그 디지털이 앞에 붙어 있는 거고요. 보통 이런 카메라는 SLR 그러죠. D는 빠지고 SLR, 싱글 렌즈 리플렉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이 들어오면은 요 지금 올라가 있는 요 파란색이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 거울을 반사해갖고 이렇게 와서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에 거울이 올라와서 위를 가려버리고 빛은 뒤에 와서 필름에 상이 맺히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절이 된 지금은 여기에 강광 소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CCD나 CMOS나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한 리플렉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 사진을 찍는 거는 아래쪽으로 찍고요. 여기 필름이 뒤에 붙어 있고, 여기로 사진이 찍히는 거고, 셔터가 요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거는 위쪽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보고, 사진은 이걸로 찍고, 그래서 보시면 이 카메라 렌즈가 위는 조금 작고 아래가 좀 큽니다. 좀 밝게 찍히게 아래쪽이 좀 큽니다. 이런 걸 이제 이한 리플렉스 카메라. 그리고 요건 이제 레인지 파인더라고 하는 건데요. 상이 여기에 맺히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초점을 위쪽에 있는 거리계 연동식으로 이렇게 초점을 위에서 이렇게 맞추도록 되어 있는 이런 카메라고, 요거는 이제 대형 카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 그 사진관 같은 데 가면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죠. 그래서 여기에 셔터 막이 있고, 여기에 상이 맺히는 막 그 유리가 있고요. 그 유리에 우리가 루페 같은 걸로 이렇게 눈을 갖다 대고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을 맞춘 다음에는 여기에 필름을 딱 갖다 대죠. 필름을 갖다 대고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고, 좀 불편하지만은 큰 사진 찍을 때는 이런 사진을 쓰죠. 한번 보시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니콘 F2라고 하는 카메라인데요. 이런 리플렉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카메라의 제일 큰 특징은 이 위에 이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서 사람이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중형 카메라의 그런 특징을 이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진가들이 아주 선호하던 그런 카메라죠. 튼튼하기는 무지 튼튼합니다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당시에 니콘 FM2라는 게 있었죠? 예. 그게 정말 파퓰러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전의 모델이고요. 그 이후에 좀 더 파퓰러하게 만들기 위해서 FM 모델이 나왔고, FM2, FM3가 나오면서 FM3는 또 위에 이게 펜터 프리즘이라고 이제 프리즘이 떨어지는 그런 기능까지도 집어 넣어가지고 FM3까지도 나왔었죠. 근데 뭐 다 디지털로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중형 카메라인데도, 중형 카메라인데, 이런, 리플렉스 형태의 그런 카메라입니다. 덩치가 아주 크고요. 여기 올라와서 거울에 비치죠. 이게 위에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요걸 위에 프리즘을 떼내버리면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로 다른 이런 형태의 카메라처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셀블라드 카메라인데요. 여기 중형 카메라의 아주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루페가 있고, 이거 상이 여기에 맺히면은 이걸로 내려다보고 상을 보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의 특징은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사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그렇지만 비싸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카메라였죠. 롤라이 플렉스. 대표적으로 이거 대비되는 카메라인데요. 이것도 뭐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좋다 그러는데, 보시면은 이게 주름막 형태로 쭉쭉 뻗어져 나옵니다. 이게 또 아래 위로 약간 틸트도 시킬 수 있고 해서 대형 카메라의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중형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이게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입니다. 아까 사진을 찍을 때는 아래쪽으로 찍고 눈으로 볼 때는 위쪽 걸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소형, 중형, 대형이라고 하는 게 예, 그 카메라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 속에 필름의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필름이 예, 이제 다르다는 예, 거죠. 그거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예. 아, 예. 예. 그래서 이건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의 대표적인 카메라인데 롤라이플렉스에서 나오는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건 상을 우리가 찍는 형태의 렌즈고요. 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아래쪽이 좀 더 크고 위가 조금 작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찍히는 게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거리계 연동식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적당한 카메라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중형 카메라 거리계 연동식을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계 연동식은 이 두 개의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그 상의 그 차이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이 두 개 상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초점이 이렇게 상이 두 개가 깨끗해집니다.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안 맞으면 두 개가 들어오는 상이 틀리면은 초점이 안 맞으면 이게 상이 약간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 눈으로 보는 쪽과 이쪽에 찍히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게 약간 다르게 보이는,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대신에 이게, 미러가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철커덕 하면서 위를 치는 그런 미러 진동이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 이안 리플렉스나 이런 거리계 연동식이나 이런 걸 미러 진동이 없어서, 좀 선호를 하던 그런 카메라 타입의 하나입니다. 요건 이제 대형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름막이 있고요. 상이 여기 들어오면 이 뒤에 상이 맺히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아래쪽에서 찍으면 이렇게 저 멀어지듯이 이렇게 원근감이 아주 크게 강조돼서 찍히는데 이런 카메라로 그 원근감을 줄이기 위해서 주름막을 잘 활용하면은 그런 원근감 없이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건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쓰고 또 뭐 사진관 안에서 찍을 때 사람들의 그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찍기 위해서 이런 대형 카메라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안셀 아담스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터넷에 있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대형 카메라를 가지고 풍경 사진을 찍고 있죠. 이 사람은 막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굉장한 테크니션이고 기술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하나로 굉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가 됐죠, 사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필름의 크기입니다. 이 대형 카메라의 모습인데 여기에 상이 맺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초점 유리면입니다. 여기에 룻배로 이렇게 사진을 눈을 갖다 대고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걸 이제 초점을 우리가 맞추는 거죠. 맞추고 나면은 여기에 다시 필름을 요 사이에 딱 이렇게 싹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면은 거기 필름이 요 면하고 위치가 똑같도록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딱 맞는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필름을 쓸 때, 이렇게 보통 이제 4인치, 5인치 이상 되는 큰 필름, 그걸 쓸 때, 이걸 이제, 대형 카메라라 그러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쓰는 A10 유리건판, 이런 것 정도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형 필름에 속하겠습니다. 대형 카메라에. 그리고 중형 카메라는 보통 120 필름에서 이런 형태의 필름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120 필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소형 카메라는 필름 자체가 작습니다. 요즘 DSLR에 보면은 그 풀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풀프레임에 들어가는 세로가 24, 가로가 36 되는 고포 형태에 맞는 게 소형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120 필름은 본래 길이는 이제 쭉 길어지고요. 보통 세로 폭이 5.6cm입니다. 6cm 정도 되는데 찍히는 면은 5.6cm입니다. 6cm 정도 되는 필름이 여기 둘둘둘둘 말려 있습니다. 이 말려 있는데 그걸로 한 12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12장을 찍을 수 있는데 그 12장 찍을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6cm, 7cm 되는 카메라의 특징이고 카메라에 따라서 어떤 거는 6cm, 15cm 뭐 이런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6cm 17까지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장 못 찍겠죠. 이걸로 사진을 몇 장 못 찍습니다. 그런 이제 중형 카메라는 세로 폭이 6cm 정도 되는 그런 형태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카메라가 이제 필름이 큰데요. 이걸 야외에서 아까 앞에 보시다시피 차에 뭐 싣고 다니고 뭐 이러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탁 접으니까 그죠? 딱 들어가서 사각형 박스처럼 딱 되죠. 이거는 휴대용 대형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도 과거에 있어 제가 참 갖고 싶어 하던 건데 한번 사보도 못하고 디지털로 그냥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새 필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필름 구할 수는 있는데 가격이 무지 비쌉니다. 옛날에 비하면 거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지금 새로 이제 복고풍 해가지고 뭐 젊은 친구들이 뭐 필름을 새로 배우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것도 있던데 너무 비싸서 다들 힘들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쭉 보셨습니다. 카메라, 그죠? 여기 들어가는 필름의 크기가 이제 뭐 24, 36이면은 소형 카메라. 여기 들어간 필름이 좀 크죠? 예, 세로 폭이 5.6cm 정도 되는 6cm, 실제 필름의 크기는 6cm입니다. 5.6cm쯤 되는 그런 형태로 찍히면은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는 4인치, 5인치 이상 되는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 보통 이제 강광 유제를 바르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필름 베이스가 있겠죠. 필름 베이스가 있고, 이게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종이를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 위에 반할레이션 도료가 이렇게, 요게 지지층이네. 요게 필름층이 되겠습니다. 요게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예, 필름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에는 반할레이션이라고 해서 난반사를 방지하는 그런 도료가 발라져 있고, 그 위에 강광 유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광 유제를 보호하기 위한 젤라틴이 위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건판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 반대쪽에는 반할레이션 도료층이 붙어 있고, 그 위에 요 중간이 요게 필름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강광 유제가 발라져 있어서 상을 맺히게 하죠. 상 위에는 이제 젤라틴이 발라집니다. 근데 전문용어로 쓰는 경우는, 요 젤라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광 유제가 아주 손쉽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게 반할레이션 도료층, 이거는 이제 뭐 보통 필름에서는 그냥 뒤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전문용에서는 이게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싹 닦아서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딱 요 두 층만 남아있는 걸 전문용어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할레이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난반사, 그 필름이 빛이 들어오면은 아래쪽에서 난반사가 됩니다. 이게 필름을 거쳐서 아래쪽 밑에 뒷면에서 반사돼 갖고 다시 올라올 수 있죠. 예. 뒤에 반사가 안 되도록 그 앞에서 빛을 막아줘 버리는 그런 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몰랐는데 이런 걸 이제 현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뒷면이 뭔가 묻어 있는 것처럼, 예, 얼룩이 막 있습니다. 예, 천문관청이 이런 건판에. 그래서 그걸 이게 뭐지 했는데 나 보니까 저런 거였다는 거죠. 뭐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옛날에 필름 시절에는 이렇게 상을 우리가 빛을 주면은 어떤 잠상이 만들어지고 빛이 세면은 이 잠상이 커집니다. 근데 이 잠상에 현상 과정을 거쳐가지고 잠상을 키웁니다. 이렇게 자꾸 키워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런 필름을 만드는 거죠. 이런 필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할 때 이런 처음에는 아주 약간의 그런 빛으로 잠상이 만들어지지만 현상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이 상을 굉장히 키운다고 해서 디벨롭먼트라는 이 영어식 표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상이 나온다 그러지만 여기는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예,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정지액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씻어내고 또 한 번 더 거쳐서 픽스 정착 과정을 거치면은 여기 이제 빛에 반응하는 모든 물질들을 다 걷어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필름이 되는 거죠. 이런 필름이 돼서 쓸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로 필름을 둘둘 말아가지고, 예, 이런 탱크에 넣어서 우리가 현상을 하는데요.
요 위로 이제 약품을 부어 넣는 거죠. 약품을 부어 넣어서 현상 뚜껑을 이렇게 닫고 흔들어 주고 뭐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필름을 꺼낼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건 암주머니입니다. 현상을 하는데 이건 야외에서도 현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손으로 감각으로 필름 감고 탱크에 넣고 그리고 꺼내서 약품 붓고 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D76이라는 대표적인 흑백 필름 현상액입니다. 코닥에서 나온. 그런데 우리 이제 천문학에서 쓰는 사진 건파는 D19라는 현상액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스탑했어. 그냥 상이 정지시키는 거죠. 현상이 더 이상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빛을 받으면 여전히 상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상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해주는 거고, 요게 이제 픽스를 쓰면은 우리가 보통 하이포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픽스를 쓰면은 이걸로 완전히 상에 있는 빛에 반응하는 모든 물질을 다 씻어내버리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에 씻고 한참 씻어서 그 약품을 다 없애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거의 변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변색이 안 되도록 싹 씻어내고, 그러고 나서 말리면은 물방울 같은 게 맺히면은 그게 그 관광 유재 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울퉁불퉁 얼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방울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이 포토플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싹 발라가지고 말리면은 물방울이 안 생기고 매끈하게 이 표면 장력을 없애주는 뭐 그런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과거의 현상도 이렇게 정착하면서 항상 죄책감을 가졌던 것이 그게 이제 수채구멍으로 그냥 나가서 맞습니다. 강으로 가면은 이게 얼마나 물고기들한테 피해를 줄까.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 독성 물질이죠. 이 하이포 정도는 좀 좀 독성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버릴 때는, 이 하이포를 버릴 때는 이거하고 중화가 되도록, 이거는 산성이고, 앞에 현상액은, 알칼리성입니다. 두 개를 섞어서 희석을 시킨 다음에 버리죠. 대개 생활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도에서는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수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약품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까봐, 이거는 흑백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칼라 용액들은 그 독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그 독성이 없는 칼라 그 현상액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양이 많으면은 뭐든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가정에서 쓰는 이런 것 정도는 그냥 흘러가도 생활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필름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우리 디지털 카메라와 이제 필름하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건데, 필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람들 이런 커브만 보면은 우선 어렵다는 이런 반응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쪽 아래쪽에 가로축은 빛의 양입니다. 빛의 양을 많이 주면은 이 위쪽은 이 상의 농도입니다. 이 건판에 맺히는 상의 농도입니다. 상이 검고 희고 하는 그 농도입니다. 그 농도가 빛을 많이 주면은 이렇게 빛을 강하게 주면은 농도가 짙어지겠죠. 당연히 짙어져야 됩니다. 빛을 많이 주면 농도가 짙어져야 됩니다. 근데 일반 필름은 대낮에 쓰는 밝은 빛에는 이 필름이 아주 잘 반응을 해서 빛을 일정하게 주면은 일정하게 농도가 짙어지죠. 다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커브들은 현상하는 겁니다. 현상 시간을 뜻합니다. 현상을 2분 했을 때, 4분 했을 때, 6분 했을 때. 현상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상이 짙어지고, 현상을 작게 하면 상이 옅어지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그 조리개나 셔터 속도를 바꿔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양에 맞춰서 일정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은 이렇게 되는데, 전체 사진은 문제가 이 필름에 적혀있는 감광 유제가 아주 약한 빛에는, 이 빛이 아주 약할 때, 에너지가 약할 때는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노출을 길게 줘도 농도가 증가하지 않아죠. 농도가 그대로입니다. 그 전체 사진에서는 아주 약한 빛을 다루는 전체 사진에서는 노출을 해도 상이 안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사진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이 상이 나와야 되는데 1시간을 노출했는데도 상이 전혀 안 나온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약한 빛에 반응을 안 하는 이런 필름의 특징이죠.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되면서부터는 빛이 얼마든지 간에 이게 다 반응을 해버리죠. 이게 이쪽에 노출을 많이 주면은 농도가 짙어지는. 아주 균질하죠, 이게. 이 덕분에 우리 천문학에서는 우리가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그 정밀도가 뭐 제가 느낌으로는 거의 뭐 100배, 1000배, 뭐 많게는 10,000배 이상도 아마 정밀도가 더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정감 처리라고 하는 과거에는 이런 기술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게 방금 이야기한 그 아주 약한 빛에 반응을 안 하는 이 저강도 상반측 불계 현상, 이걸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인 거죠. 질소가스에 노출을 하거나 수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혼합가스에 노출을 하거나 또는 고온으로 굽거나, 고온이라는 건 한 70도 정도 되는 온도입니다. 거기에 필름을 구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다거나 또 저온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연구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겁니다. 천문학에서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실에 거의 뭐 6개월 동안 빛도 못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요 커브를 얻어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초정감 처리하기 전에 결과고, 위에 있는 건 초정감 처리를 하고 난 후의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 거는 여기쯤 와야 빛을 계속 노출을 해가지고 여기쯤 와야 상이 이렇게 점점 짙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초정감 처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쯤에서 벌써 상이 이렇게 짙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을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여도 될 정도로 이게 초정감 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리온 성운을 찍은 건데 필름으로 옛날에 그냥 찍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가운데 있는 트라페지움 이 정도만 이제 겨우 나오는 상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그죠? 성운이 다 잘 나오게 되죠. 똑같은 노출을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리온 성운에 또 이게 사진 기술 중에 노출을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상이 훤하게 날라버리죠. 이렇게 날라버리는데 이 차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언샷 마스킹이라는 기술이죠. 필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요즘 포토샵에 보면 언샷 마스킹 있습니다. 언샷 마스킹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필름에 쓰던 기술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과거에 초신성이 하나 터졌죠. 마젤란 운하에서 터져가지고 1987A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별도 많이 있고 초신성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별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상을 증폭을 시키니까 초신성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인 거죠. 그리고 영상 증폭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영상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많이 봅니다. 이 바깥쪽에 이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걸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냈는데 라디오 관측을 전파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해보면 이런 게 있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걸 이런 사진으로 찍은 것들을 가지고 영상 처리를 하면서 증폭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그 구조가 또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디지털 카메라에서 우리가 이 배경 하늘을 아주 높여가지고 이걸 찾아내고 합니다. 그런 것과 유사한 기술들을 필름 시절에도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백 필름 3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필터별로 따로따로 찍어서 이걸로 컬러 영상을 만들죠. 그래서 이 당시 만든 거 오리온 성운입니다. 이렇게 컬러 영상을 만들어 보고, 컬러 필름으로 이런 걸 찍으면 뭐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서 이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런 세부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 보려면은 흑백 필름으로 따로따로 찍어서 이렇게 합성을 해갖고 하는 게 컬러 필름을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를 쓸 때는 어쨌든 필터를 써갖고 따로따로 찍어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몇 가지 샘플을 보여주면은 이게 소백산 천문대에서 찍은 전체 사진이고요. 4인치, 5인치로 찍었던 거고, 또 요거는 보현산 천문대에서 달을 찍은 건데요. 에바이텐 필름으로 찍은 겁니다. 이거는 필름으로, 건판으로 찍은 걸
필름으로 이제 필름으로도 찍고 건판으로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건판으로 찍은 건데 이게 그냥 실물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그냥 인화하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달 사진이 되는 거죠. 그냥 오리온 성운입니다. 1.8m 망원경 우리 초창기에 찍은 건데 훨씬 여기 노출 정보 같은 걸 여기 손으로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놨죠. 지금 이미지 서클이 동그랗게 나오는 게 예. 여기 동그랗게 나오는 건 우리 그 1.8m 망원경에 이만큼 시야를 확보하려면은 보정 렌즈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정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보정 렌즈가 크기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크기가 이 직경으로 한 16c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16cm 되는 직경 16cm 되는 이런 원형으로 사진이 찍힙니다. 여기 지금 또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았죠. 여기에 가이드를 하는 프리즘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 가이드 그 카메라가 여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상에 영향을 조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이드 하는 별이 이 외곽에 있으면 그나마 이 정도 영향을 받는데 이 가이드 할 별이 없어갖고 거울을 이만큼 집어 넣어야 된다. 가이드의 거울을 이만큼 넣어야 된다. 그럼 상이 이만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좀 그런 문제는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M81을 찍은 거죠. M81 찍은 거.